보통 지금 한 4개 정도 깔려 있죠. 저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앱을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 앱. 아마 저도 그렇거든요. 그 앱을 많이 써서 더 안 잡히는 거 아닐까 이런. 꼭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첫사랑, 짝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1년 반 갓 넘은 아직 신생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서 큰 사업자에 도전하면서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따자바바라. 아니, 거기 서지 못해? 못해. 못 써. 서지 못합니다. 꼭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첫사랑, 짝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택시 이야기죠. 네, 새롭게 등장한 중소 플랫폼 택시가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요? 네, 모빌리티 기업 춘추전국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중소 플랫폼 택시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홍익대 도시공학과 황교안 교수님, 진 모빌리티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직장 남녀 모빌런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제 휴대폰 앱으로 택시를 잡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지됐던 타다 같은 서비스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플랫폼 택시가 승차난을 해결하는데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모빌리티 시장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카카오티가 사실 공룡으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가죠. 그다음에 우티가 있는데 우티도 뭐 50만 명대, 타다 10만 명 안팎의 이용자 수가 나왔고 IM 택시가 11만 명 평균 정도 나오는데 카카오티가 사실은 대부분의 시장을 점령해왔다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는 있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장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생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에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이제 수요자 중심이나 공급자 중심이 주가였다면 이제는 플랫폼 기반의 이런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수요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좀 충족시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모빌리티 시장에는 카카오티가 2015년도서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현재 카카오티의 시장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IM은 몇 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저희는 2020년 12월 21일에 베타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했죠. 이제 1년 반 갓 넘은 아직 신생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위상을 자랑하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각설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님, 이게 좀 나온 지 된 이야기긴 한데요. 카카오가 이 국회에 국정감사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카카오 전체가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에 서민들 또는 중소업체에게 힘든 상황을 주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 차원에서는 좀 이런 대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구설에 올랐던 그런 원인은 좀 뭐였을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이고 또 시장 장악력이 거의 90%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고 또 최근에 또 개인 택시와 콜 몰아주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카오 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좀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250억 정도 흑자를 본 걸로 알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흑자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지분관계도 변화시키고 또 매각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변동적인 요인들이 조금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욕심을 부려서 했다라기보다는 먼저 선점을 해왔고 그만큼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랜 세월 동안 투자를 또 많이 해왔고 그 결과로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런 논란에 휩싸일 만한 여지를 준 것도 사실이죠. 어차피 메인스트림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끌고 가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 맹위를 떨칠 것이다. 네, 그 후발주
주자들이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황을 너무 좋게만 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기회의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카카오 모빌리티와는 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인다거나 남다른 서비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강훈 기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우버와 우리 그 팀앱이 만난 우티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타다 아니면 또 계신 IM 택시 같은 경우들이 서비스들 세부 내용을 좀 보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우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그 사전 확정 요금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약 시 이제 확정한 요금으로 이제 결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타다 이제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이 목적지를 이제 선택할 수 없게끔 비공개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승차 거부를 좀 방지했던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 예약을 할 때 좀 선택 사항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사하고의 어떤 대화는 자제를 해달라 미리 이렇게 요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꼭 뭐 내비게이션을 뭐 따라서 운전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한다던가. 그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택시 탑승 전에 요금을 미리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의 그 경로가 각 최적 경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단거리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최단 시간 경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로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금이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과다한 요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약간 불확실한 그런 하나 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택시 입장에서 사전 확정 요금제라는 거는 요금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지금도 현재 그 요금 시비에 대한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저도 가끔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은 목적지를 입력을 하지만 가다가 이제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를 어디 뭐 먼저 이렇게 떨어뜨려 드리고 가는 경우 또 아니면 또 픽업해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요금을 갖다 선정할지 그러니까 어떤 기착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뭐 사전에 입력을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아마 보완 조치들이 좀 있으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기사님이 매우 난감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냥 해주셨는데 중간에 딱 난감해하시는 기사님 보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사전 확정 요금제라는 건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가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얼마에 갈 수 있겠습니다. 왜? 합법적인 요금 체계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이 이 금액이고 이 금액이면 뭐 합당하네 하고 고객이 이제 부르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루트를 정해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약속이 바뀌는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사의 김 대리가 미팅에 있어서 부장님이 찾아서 열심히 막 서류를 들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야 여기 미팅 캔슬됐어 회사로 돌아가 뭐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거든요. 캔슬 많이 시키셨나? 예.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러웠거든요. 방금. 네. 여기 좀 직원분들 와 계신데 네. 나중에 따로 부르고. 그 취객이 타셨는데 밤 12시, 1시에 술이 만취가 되셔 타신 분이 도착을 하신 다음에 안 내리시는 거죠. 차 안에서 잠이 든 거죠. 후불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터기가 계속 이제 시간 병산제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갈 텐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사전 확정 요금제로 오셨는데 손님은 빨리 내려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분을 내던지고 갈 수도 없고 승객이 여성분이면 옆에 가서 깨우는 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완벽한 확정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모든 예외 케이스들을 다 포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예외 케이스들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그런 플랫폼 업체가 내지는 운송 업체가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에 또 요즘 관심거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 대리운전 시장에서 약 70%의 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로지소프트. 이 로지소프트를 티맵이 인수한 거. 요게 굉장한 관심사인데요. 티맵이 SK텔레콤의 사업 분야였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택시 헤일링 서비스는 지금 우버와 합작을 해서 우티라는 회사로 나갔고 모빌리티 분야는 지금 티맵 모빌리티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대리운전 시장도 한국에서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 영역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 영역에 포함시킨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이 그 중소기업 적정 업종에 대한 좀 위협이 될 수가 있다. 큰 지배력을 가진 회사가 티맵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중소업체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대리운전 시장에서 이제 본인들이 공룡으로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택시는 카카오, 대리운전은 그러면 티맵. 이러면 이제 사실은 양대 대기업이 시장을 탁탁. 독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중소 플랫폼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리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대리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15만에서 20만 정도 돼요. 지금 서울의 택시가 이제 한 뭐 7만 대 되는데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관련돼서 카카오가 그런 어떤 대기업의 독점 문제가 있었으면 이 대리 시장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승인이 필요한. 승인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아마 동반위가 이거는 중소기업 적정업종에 대기업이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독점을 거대한 기업들에서 해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또 우리 신생 기업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생 모빌리티 기업들의 현황도 좀 궁금하고요. 후발주자시지만 그래도 새롭게 등장하는 그 신생 기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또 하고 계신지. 그 한국 시장의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택시였죠. 그러면 이 택시가 기존에는 중형 택시하고 모금 택시 두 가지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현재 모빌리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법적인 틀도 많이 개방을 해주고 그 다양성도 여러 가지로 열어주고 있어서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양한 니즈에 맞게끔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유가 상당하신데요. 조금 긴장됩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을 생각하기보다는 택시 산업을 크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가 사실상 이 플랫폼 개혁도 했고 개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도 나왔지만 기존의 산업에서 이제 2세들이 튀어나와서 기존의 산업을 이제 첨단화시키고 미래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IM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저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택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또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 택시 기업,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업의 지형이 천지개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춘추 전국 시대로 갈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도 그 공룡들만이 잠식하는 시장이 될지. 그 우버와 리프트의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우버가 압도적인 그 미국의 승차 공유 시장의 그 지배 사업자였는데 우버가 리프트한테 시장을 많이 뺏겼어요. 근데 그 뺏긴 하나의 이유는 결국 요금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새로운 기업이나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똑같은 요금 체계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도저히 늘릴 수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요금을 좀 더 다양한 구조를 해서 대형 사업자에게 요금으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달라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서 큰 사업자에 도전하면서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금의 다양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규제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 택시 업계는 지난 한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강요해 오면서 요금 지원책도 없고 요금 정책도 대중교통 수준에 묶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요금 수준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가 처음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비용 구조가 다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남는 시간에 저희 집 가라지에 서 있는 차를 연료 탱크에 이미 들어있는 휘발유를 이용을 해서 옆집 사는 아들, 톰이 다운타운 가는데 좀 태워주고 한 5불 받고 10불 받고, 그러니까 택시보다 싸고, 이 친구가 택시를 불러서 타려고 하면 30분, 40분 기다려야 되고 요금도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를 태워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로 매칭을 시켜주면 그게 합리화된 가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내 연료 탱크에 있는 단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휘발유를 3,000원 받아가지고 옆집 아들을 명동까지 데려다주고 나면 제가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택시 산업 자체가 요금이라든지 내지는 수익 구조 자체가 현실화가 되고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속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 산업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해 굉장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빌리티의 춘추 전국 시대 그 경쟁이 기업에게는 성장으로 또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함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봅니다.